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에겐 항공승무원, 즉 스튜어디스로 근무하는 누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를 통해 탑승객들과 함께 비행 중에 일어나는 온갖 다양한 사건, 사고 이야기를 들으며 작가는 꽤나 흥미를 느낀 모양입니다.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가 1989년에 발표한 작품이 살인 현장은 구름 위라는 장편소설입니다. 한국에서 출판된 것은 한참 후인 2019년이라고 하죠. 신일본 항공사 직원들이 비행 중에 일어나는 기상천외한 사건들을 해결해가는 연작소설로 여러 에피소드마다 각각의 사건 속 미스터리와 그 해결에 나서는 승무원들의 자충우돌이 더해져 재미를 선사합니다. 특히 두 명의 스튜어디스 콤비 에이코와 비코가 확연히 다른 매력을 내뿜으며 사건 해결에 앞장서는데요. 생김새부터 성격까지 다른 두 사람의 행동을 보자면 웃음이 터집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두뇌파 에이코와 호기심 많고 거침없는 행동파 비코. 이 두 여승무원과 비행기에 탑승한 여러 인간 군상들이 각자 품고 있는 문제로 인해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들. 올 하반기 그 에피소드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볼게요. 그럼 오늘은 살인 현장은 구름이, 그 첫 번째 사건을 저와 함께 들어볼까요? 살인 현장은 구름 위. 첫 번째 사건, K호텔 살인의 밤. 제1장 9월 21일, 가고시마에서 묵는 날. 신일본 항공승무원이 가고시마에서 묵을 때는 공항에서 택시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K호텔을 이용하기로 정해져 있다. 그들이 밤에 술을 마시러 가는 장소 역시 대개는 정해져 있다. 호텔 안에 있는 와이키키라는 가고시마와는 전혀 무관한 이름의 바. 몇 명만 앉아 있어도 가득 차는 카운터 자리와 4인용 테이블이 2개 있을 뿐 딱히 내세울 것은 없다. 다만 도시에서는 절대 느끼기 힘든 분위기와 어디를 봐도 가게 이름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랄 수 있다. 신일본 항공승무원 하야세 에이코. 통칭 에이코는 오늘 밤도 조종사들과 함께 이 살풍경한 바에 앉아 있었다. 조종사들 중에는 술거래가 많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란 뜻일까. 아, 살이나 좀 빠졌으면 좋겠다. 대놓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에이코와 동기인 후지 마미코, 통칭 비코였다. 그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승무원치고 흔치 않은 체형이다. 게다가 얼굴도 동그랗고 눈도 동그랗다. 비코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시종일관 에이코와 붙어 다닌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 외에 비즈처럼 동그랗다는 이유가 있었다.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나 몰라. 안주는 꾹 참고 안 먹는데 말이야. 비코는 커다란 맥주잔에 담긴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켜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다. 안 빠지면 뭐 어때서? 부조종사 사토가 말한다. 사토는 아직 20대인데다가 얼굴도 조각처럼 잘생겨서 당연히 여승무원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다. 무리해서 뺄 필요 없어. 하지만 에이코처럼 무리하지 않아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 세상 참 불공평하다니까. 나는 위장병이 있어서 그런 거지. 에이코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제로 그녀는 살이 찌지 않는다. 아무리 먹어도 얼굴이 갸름할 뿐 둥그레지는 법이 없어서 힘들이지 않아도 늘 고전적인 미인형을 유지하고 있다. 위장병은 승무원들의 직업병이지. 기장인 하마나카가 말했다. 그는 별 특징 없는 남자다. 굳이 꼽으라면 대머리에 뚱뚱하다는 점 정도일까. 에이코는 좋겠네. 나는 왜 위장병도 안 걸리나 몰라. 건강하니 얼마나 좋아. 요즘 들어서 2kg도 더 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하마나카가 정색하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오늘 이상하게 기체가 자꾸 옆으로 기울더란 말이지. 신일본 항공 여승무원 중에서
98기생 AB 콤비 하면 사내에서 모르는 이가 없다. 하지만 둘은 유명한 이유가 다르다.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 해와 별, 석탄과 다이아몬드만큼이나 다르다. 우선 하야세 에이코는 입사시험 때 경력사항으로 시험관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력서에 도쿄대 중퇴라고 쓰여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험 성적으로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1차 시험에서 최종 면접까지 단연 톱으로 통과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훈련 과정도 수석으로 졸업했고 정식 승무원이 된 후로도 조종사들의 신뢰가 두터워 그녀라면 무슨 일을 시켜도 걱정 없다는 얘기가 사내에서 정설처럼 통했다. 그렇다고 그녀가 나서서 일을 척척 해내는 스타일은 아니다. 평소에는 오히려 말이 없고 얌전한 편이다. 남들 뒤에 가만히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다가 돌연 큰일을 해내곤 한다. 한편 후지 마미코, 동칭 비코 역시 시험관을 놀라게 했다. 수험표에 붙어있는 사진이 실제 얼굴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그 뛰어난 보존기술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격하겠다는 집념에 시험관이 감동했다는 뒷얘기마저 있다. 입사시험에서는 1차에서 면접까지 전부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통과하는 묘기를 보여주었다. 당시의 면접 담당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전한 바에 따르면 그 동그란 눈으로 노려보니 마치 뭐에 씬 듯이 합격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훈련 과정도 꼴찌로 졸업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좀처럼 낙담하는 법이 없었다. 심지어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승무원 훈련생 드라마를 떠올리며 그럼 멍청한 여자도 승무원이 됐는데 나야 무조건 합격이지 하고 생각했다니 이만저만 낙관적인 성격이 아니다. 정식 승무원이 되고 나서는 비코에게는 반드시 A코를 붙인다라는 이론이 사내의 정설로 되어 있다. 물론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나에서 10까지 정반대인 두 사람이지만 신기할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아 동료일 뿐 아니라 한 아파트에 사는 룸메이트이기도 하다. 서로의 결점을 보완해 준다고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서로에게 부족한 면을 피차가 원한다고 할까. 아무튼 오늘 밤은 두 사람이 나란히 가고시마에서 묵게 되었다. 그 남자가 들어온 것은 넷이 술을 마시면서 싱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그들 외에는 카운터 자리에 손님 둘이 있을 뿐이었다. 네 사람을 발견한 남자가 반색하며 다가왔다. 아까는 고마웠습니다. 그들 앞까지 다가온 남자가 희끗희끗한 머리를 정중하게 숙였다. 네 사람은 잠시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는데 마침내 비코가 어머나! 하고 호들갑스럽게 환성을 질렀다. 아까 그 손님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남자는 이쪽에서 얼굴을 알아봐준 덕분인지 눈가에 주름을 지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 주름이 기억난 에이코도 손님도 이 호텔에 묵으세요? 라고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우연히 겹치는군요. 캡틴, 이분 오늘 우리 비행기 타신 승객이에요. 비코가 남자를 기장에게 소개했다. 남자는 오늘 그들이 탄 비행기에서 느닷없이 복통을 호소한 승객이었다. 나이는 50을 훌쩍 넘어 보였지만 체형이 날씬하고 보기 좋았다. 나중에 그의 로맨스 그레이가 멋지다고 말하기까지 했던 비코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뻐하는 눈치였다. 기내에서 복통이라니 난감하셨겠군요. 기장 하마나카가 말했다. 아닙니다. 두 승무원께서 잘 대처해 주신 덕분에 말끔하게 나왔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배를 툭툭 두드렸다. 같이 한잔하시죠. 하면서 하마나카가 옆에 있는 의자를 건넸을 때 카운터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빨간 조끼를 입은 웨이터가 수화기를 들더니 여기 혹시 혼마 씨 계십니까? 하고 바를 둘러보며 물었다. 그러자 의자에 앉으려던 남자가 접니다. 라고 대답하며 카운터 쪽으로 갔다. 그래서 에이코는 손님의 성이 혼마임을 알았다. 혼마는 잠깐 전화통화를 한 뒤 웨이터에게 뭐라고 한두 마디를 한 후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다.
와이프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침대에 들어누웠지 뭡니까. 저는 비행기에서 복통을 일으키고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나 봅니다. 다행히 좀 나아졌는지 와이프가 먹을 걸 부탁하는군요. 혼마의 아내라면 에이코도 얼핏 기억이 났다. 하얀 옷을 입은 덩치가 큰 여자였다. 커다란 선글라스를 기내에서 내내 쓰고 있었다. 9시가 다 되어가니 출출할 만도 하죠. 혼마가 벽시계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가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샌드위치를 웨이터가 객실로 들고 올라갈 때 비코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까부터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있었다.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이었다. 혼마는 혼자 마실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술친구가 생겨 기분이 좋았는지 말이 많았다. 덕분에 그의 직업이 대학 교수이며 심리학을 가르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대학은 어제 개강했지만 그의 첫 강의까지는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어 아내와 함께 규슈 구경을 하러 왔다고 한다. 와이프의 조카가 이쪽에 있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 그 녀석도 한번 만나볼 겸해서요. 그러고서 그는 술에 물을 섞어 마셨다.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에이코가 혼마의 바지에 붙은 부스러기 같은 걸 집어내며 물었다. 승객을 보살피는 승무원다운 행동이었다. 혼마가 황송하다는 듯 고개를 꾸벅한 후 그게 말입니다. 하나도 못 얻었어요. 하고 눈꼬리를 늘어뜨렸다. 잠시 후 비코가 개운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에이코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묻자 그녀는 호텔 방에 잠깐 들렀다 오느라고 늦었다고 대답했다. 아, 맞다. 저 웨이터가 혼마 씨 부인께 샌드위치 가져다 주는 걸 봤어요. 저희 방 바로 근처던데요? 그래요. 혼마가 솔깃한 표정을 지었다. 어때요? 괜찮아 보이던가요? 얼핏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괜찮으신 것 같았어요. 안색도 좋은 것 같았고요. 그렇군요. 혼마는 안심된다는 듯이 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이 알아놓으면 여행이고 뭐고 엉망이 되거든요. 다행이네요. 그의 말투가 하도 실감나서 에이코는 과거에도 이런 일 때문에 여행을 망친 적이 있나 보다 짐작했다. 그로부터 4시간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계바늘이 새벽 1시를 가리킬 무렵에야 술자리가 마무리되었다. 그 사이에 남자들은 위스키 1병과 맥주 6병을 비웠고 에이코는 맥주 작은 잔 2잔과 주스 1잔을 마셨다. 비코는 큰 맥주잔으로 3잔을 마셨고 화장실에 4번이나 다녀왔다. 야, 이거 오늘 밤은 뜻하지 않게 즐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각자의 방으로 가던 도중에 혼마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기장인 하마나카와 부기장인 사토는 하나 아래층에서 이미 내린 후였다. 덕분에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저야말로 즐거웠어요.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려주셔서요. 에이코가 대꾸했다. 엄마가 들려준 심리학 관련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유익해서 조종사들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을 정도였다. 네, 정말 참고가 많이 되었어요. 내내 하품만 하고 있던 비코도 인사치레를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또 자리를 함께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군요. 혼마가 자기 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살짝 고개를 숙였다. 에이코와 비코도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그럼 이만.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그녀들은 자기들 방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에이코와 비코의 방은 트윈룸으로 혼마의 방에서 4번째로 떨어진 방이다. 비코가 열쇠로 방문을 여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때 느닷없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에이코는 그 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혼마의 목소리라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다. 그의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에이코와 비코는 망설일 겨를도 없이 그쪽으로 허둥지둥 달려갔다. 제2장. 그러니까 가고시마 현경의 모치즈키 형사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나이는 30대 중반쯤.
금태안경을 쓴 은행원 스타일의 남자다. 이 더운 날씨에 양복을 빈틈없이 차려입었다. 두 분이 두 번째 발견자라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비코가 가슴을 쫙 펴며 말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뭐 별로 물어볼 건 없습니다만. 모치즈키가 조그맣게 중얼거리는 듯이 대답하고는 두 사람에게 혼마와의 관계를 물었다. 에이코는 혼마를 알게 된 경위부터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일까지를 순서에 입각해서 설명했다. 그러자 그녀를 바라보는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오, 승무원이세요. 그렇군요. 어쩐지. 저도 승무원이에요. 숨겨서 뭐 하겠어요? 비코가 말하자 모치즈키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 그렇군요. 하고 애써 납득하는 표정을 지었다. 혼마가 지르는 소리에 그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맨 먼저 에이코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 위에 길게 늘어져 있는 여자의 몸과 그 몸을 정신없이 흔들고 있는 혼마의 모습이었다. 그가 여자를 흔들 때마다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발도 따라서 흔들거렸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간 에이코는 이내 사태를 파악했다. 여자의 얼굴에서 생명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프런트에 전화해야겠어요. 하며 그녀가 수화기로 손을 뻗었을 때 비코는 이미 기절해 있었다. 경찰은 그로부터 15분쯤 후에 왔다. 기절했다 깨어난 비코가 와, 형사 드라마 같아 라고 표현했듯이 수사관과 감식반원이 삼엄한 경계 속에서 검시를 시작했다. 금태 안경을 낀 모치즈키 형사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그가 맡은 일은 젊은 형사 한 명과 조를 이루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인 듯했다. 그리고 그녀들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조사 장소로는 사건 현장이었던 혼마의 방, 바로 옆방이 제공되었다. 그러니까 새벽 1시 조금 넘어서 혼맛이 방 앞에서 헤어졌는데 그 직후에 비명을 듣고 달려가서 사건을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프런트에 연락을 취하고 나서 혼마 씨와 함께 복도에서 지배인을 기다렸고 지배인이 오자 상황을 설명하면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맞습니까? 맞아요. 에이코가 거침없이 대답한다. 그녀가 사건 현장을 목격한 후 곧바로 방에서 나온 이유는 가급적이면 현장을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해서였다. 틀림없나요? 모치즈키가 비코에게도 다짐하듯 물었지만 그녀는 시치미를 뗀 표정으로 저는 그때 제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 말이 대기이지 사실은 기절해 있었다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그 소동전으로 일행분들 말고 혹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까? 가령 복도에서 누군가와 스쳐 지나갔다든지요. 모치즈키가 딱히 누구에게랄 것 없이 물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9월의 평일은 투숙객이 많지 않은 데다 한밤중에 생긴 사건이다. 형사도 그래요. 하긴 그럴 만도 하죠.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코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혼마 씨 부인은 역시 살해되신 걸까요? 질문하던 그녀는 자신의 말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형사는 그 부자연스러움을 깨닫지 못했는지 아마도요. 라고 대답했다. 사인이 뭐죠? 역시 칼 같은 것에 찔린 건가요? 이번에는 비코가 물었다. 칼이라고요? 형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피 같은 건 흘리지도 않았잖아요. 아, 그랬나? 사인은 질식입니다. 목이 졸렸어요. 어머나! 하고 비코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녀는 혀를 쓱 내밀었다. 두 사람이 조사를 받고 방에서 나와보니 복도가 남자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그 사이를 헤치고 자신들의 방 앞으로 이르자 기장 하마나카와 부기장 사토가 졸음이 그득한 얼굴로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큰일이 벌어졌다면서? 사토가 걱정스러운 듯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비쿠 씨는 기절을 했었다며? 기절한 게 아니라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비코가 뾰루통하게 대답한다.
에이코는 하마나카와 사토에게 사건의 경위를 대충 설명했다. 그럼 내일 비행에는 지장이 없겠지? 하마나카는 어디까지나 책임자로서 해야 할 말을 했다. 아마 괜찮을 거예요. 두 사람은 제3자니까 골치 아픈 일이야 생기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도록.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에이코와 비코가 머리를 숙였다. 남자들과 헤어져 방으로 들어서는데 비코가 와, 엄청나다. 나 그런 거 처음 봤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네. 하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래, 무섭더라. 에이코가 침대에 털썩 걸터 안으며 대꾸했다. 그녀도 시신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그것도 살해당한 시신이다. 지금까지는 내내 긴장하고 있어서 공포를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살인사건은 드라마에나 있는 줄 알았더니만, 야, 정말 진짜 있긴 있구나. 좋았어. 사람들한테 얘기해줘야지. 비코는 마치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제잘거렸다. 조금 전까지 기절해 있던 여자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기야 이런 낙천적인 성격이 점수를 얻어 채용되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말이야. 비코와는 대조적으로 에이코는 미간을 찡그리며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대체 누가 부인을 살해했을까? 형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핸드백이 없어졌다던데? 그러니 강도 아니겠어? 비코는 남의 말을 몰래 엿듣는 데는 기신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부인을 노렸을까? 다른 방도 많은데 말이야. 그야 우연이겠지. 그 부인이 운이 나빴던 거야. 비코가 너무나 쉽게 대답한다. 하지만 말이야. 에이코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 방은 트윈룸이잖아. 강도가 방에 두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 뭐 어디선가 줄곧 지켜보고 있었겠지? 그러다가 남편이 나가는 걸 보고 들이닥친 게 분명해. 들이닥치긴 어떻게 들이닥칠 수 있어. 문이 잠겨 있었는데. 이 호텔 방문은 닫기만 하면 저절로 잠기는 오토락이다. 그야 뭐 어떻게든 했겠지 뭐. 어떻게든 이라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 강도니까 그 정도야 무슨 수를 썼어든 할 수 있을 거야. 그런가? 석연치는 않았지만 더 왈가불가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에이코는 그쯤에서 목욕이나 하기로 했다. 그런데 구두를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을 때 근데 왜 홍마 부인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호텔방에 들어가면 구두를 벗고 편히 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게다가 부인은 컨디션도 좋지 않다고 했다. 아, 내일이 기대된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줘야겠어. 근데 에이코 너, 내가 기절했다는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된다. 알았지? 비코는 구두를 벗어던지고 침대에 벌렁 드러누웠다. 제3장. 다음날 오전 객실 전화벨이 울렸다. 에이코가 받아보니 상대의 말투가 호텔 프런트맨이라고 하기에는 알아듣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다 했더니 모치즈키 형사였다. 프런트에서 걸었으며 용꼬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비코와 함께 약속 장소인 1층 로비로 내려가니 모치즈키 형사가 어제처럼 젊은 형사와 함께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에 한숨도 못 잤는지 눈이 벌겠다. 피곤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모치즈키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데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마지막으로 부인을 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펼치더니 샤프 펜슬로 머리를 긁으며 말을 꺼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밤 9시경에 호텔바의 웨이터가 혼마 씨의 부탁으로 객실까지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에이코와 비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후지 씨가 복도를 지나갔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에요. 그럼 제가 맨 마지막으로 부인을 목격했나요? 비코가 눈을 빛내며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자신이 중요한 증인이라는 것을 알고 신이 난 듯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후지 씨와 예의 웨이터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말인데요. 웨이터의 기억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만 하세요. 기억력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비코가 자신의 가슴을 탁 치며 말했다. 형사가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짓더니 질문을 시작했다. 우선 후지 씨가 지나갈 때 부인은 뭘 하고 있던가요? 뭘 하고?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받았어요. 객실 입구에서요? 네, 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받았던 것 같아요. 복장은 어땠습니까? 그게 하얀 원피스였을 거예요. 말은 안 했나요? 글쎄요, 저는 못 들었어요. 하고 형사가 한 박자 쉬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웨이터의 증언과 일치해서였을까? 그때 복도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군요. 모치즈키는 두세 번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수첩을 덮어 양복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비코가 불만스러운 얼굴을 했다. 그 후에 뭔가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나요? 에이코가 물었다. 모치즈키 형사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아직 없습니다. 확실한 건 혼마 부인이 살해되었다는 사실뿐이죠. 범행 시각 같은 거라도. 그러자 모치즈키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지금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목격된 9시 이후라는 것밖에 모르겠군요. 혼마 부인의 조카라는 남자가 그녀들에게 말을 걸어왔을 때 에이코와 비코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다. 아메리칸 세트라는 양이 꽤 되는 메뉴를 깨끗이 먹어치우고 자, 이제 커피를 좀 마셔볼까? 하던 참에 그가 나타났다. 나이는 20대 중반쯤, 남자치고는 키가 크지 않았다. 피부는 하얀 편이고 반소매 셔츠 밑으로 드러난 팔이 가냘팠다. 두 분께 여러모로 폐를 끼쳤다고 들었습니다. 남자가 상당히 톤이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름은 다나베 슈이치. 죽은 혼마 부인의 혈연으로는 그가 유일하다고 했다. 오늘 고모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슈이치가 신경절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혼마 씨는 만나보셨어요? 에이코의 물음에 그는 맥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전에 만났습니다. 고모부도 여행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게다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경찰에 불려갔으니 죽을 마실 겁니다. 경찰에요? 에이코가 되물었다. 다나베 씨도 경찰에 다녀오셨어요? 네, 오늘 아침 일찍 연락을 받았어요. 고모부도 거기서 만났습니다. 다나베 씨한테는 뭘 묻던가요? 비코가 호기심을 드러내며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물었다. 여러 가지요. 알리바이도 묻더군요. 슈이치가 대답했다. 알리바이를요? 그녀가 소리를 꽥 지르자 레스토랑 안에 있던 손님들의 눈길이 일시에 그녀에게 쏠렸다. 비코는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왜 다나베 씨한테 알리바이를? 에이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런 일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묻기가 꺼려진다. 그런데 슈이치는 기분이 상한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호텔은 방문이 오토락이라서 고모네 방도 100% 잠겨 있었을 거랍니다. 따라서 범인이 방에 들어가려면 안에 있던 고모가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얼굴을 아는 사람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나베 씨는 알리바이가 있나요? 비코가 물었다. 이럴 때 그녀의 무신경은 오히려 고맙기까지 하다. 9시에서 새벽 1시까지 알리바이를 대라던데 공교롭게도 9시 반 이후의 알리바이밖에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는 친구 집에 갔었는데 거기 도착한 시간이 9시 반쯤이었거든요. 하지만 조카를 의심하는 건 좀 심하네요. 에이코는 자신이 형사라면 이 남자를 의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도무지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게 남의 목을 조르려다가 오히려 자기 목을 졸릴 것 같은 인상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에이코의 말에 슈이치는 살짝 씁쓸한 미소를 머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동기가 있을 법 하더군요. 왜요? 거액의 생명보험이라도 드러났나요? 비코가 그야말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를 읊었다. 슈이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고모가 죽는다고 제게 돈이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 반대라면 모를까요? 반대라니요? 돈이 나가게 되나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긴 반대라고 하기도 좀 이상하군요. 그러니까 고모가 죽으면 제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고모가 살아있으면 제게서 돈이 나갑니다. 비코가 침묵한다는 것은 머릿속이 혼란스럽다는 뜻이다. 그녀 대신 에이코가 물었다. 혼마 부인이 다나베 씨의 돈을 쓰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저의 아버지, 그러니까 고모의 오빠가 제게 거액의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유서에는 제가 어른이 되어 제 몫을 할 때까지 고모가 그 유산을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산을 줄곧 고모가 관리해 왔는데 최근에 그 유산이 많이 줄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래도 고모가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멋대로요? 멋대로라기보다는 제가 조카였으니까요. 고모에게 죄책감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만두라고 부탁하는데도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원금은 까먹지 않고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제 말을 전혀 듣지 않더니 유산이 확실히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러니 경찰이 볼 때는 동기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설명했다. 실례지만 어젯밤 다나베 씨가 갔었다는 친구분 집이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 곳인가요? 에이코의 질문에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차로 빨리 달리면 20분쯤 하고 대답했다. 아이, 그럼 별 문제 없겠네. 비코가 대뜸 말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인을 본 시각이 9시 조금 넘어서였거든요.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9시 반까지 도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가요? 슈이치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자 비코는 제가 증인이에요. 저만 믿어요. 라며 자신의 가슴을 툭툭 두드렸다. 제4장 아싸! 비코가 손뼉을 쳤다. 경찰에 협조해야 하므로 오늘 비행은 다른 승무원이 대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고시마 형경의 요청이었다. 그런데다 모치즈키 형사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밤이라서 그때까지 느긋하게 근처를 구경할 여유가 있었다. 비코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신날만 했다. 다만 대개는 이런 경우 신나게 놀러 다니지는 않을 테지만 에이코와 비코는 번화가로 나가서 기념품 가게를 구경하는가 하면 가이드북에서 찾은 향토 음식 가게까지 찾아가는 등 일단의 관광객 기분을 만끽했다. 물론 실상은 욕심스럽게 돌아다니는 비코를 에이코가 필사적으로 따라다니는 모양새였지만 그렇게 시간을 유용하게 보낸 후 그녀는 형사를 만났다. 이거 죄송합니다. 몇 번씩이나 뵙자고 해서요. 모치즈키가 고개를 꾸벅거리는데 비코는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이다. 일을 안 하게 된 데다 참견쟁이 근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그럴만도 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게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형사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을 꺼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호텔 로비에서 참고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어쩌면 레스토랑에서 할지도 몰라 하고 비코는 기대에 부풀었지만 현실은 그만큼 달콤하지 않았다. 해부 결과가 나온 후에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건 왜죠? 에이코가 너무 가볍게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물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죠. 모치즈키가 신중한 손놀림으로 수첩을 꺼내 펼쳤다. 어젯밤 두 분은 8시경부터 새벽 1시가 조금 넘어서까지 호텔바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셨죠? 네. 두 사람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혼마 씨는 9시 조금 전에 나타나서 자리가 끝날 때까지 동석했고요. 맞아요. 에이코가 대답하는데 비코는 알면서 왜 또 물으세요? 라고 반문했다. 모치즈키는 헛기침을 한 번 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혼마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자리를 뜬 적이 있나요? 글쎄요. 에이코가 잠깐 생각에 잠겼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저는 기억해요.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비코가 나섰다. 그녀는 자신만만할 때 그런 얼굴이 된다. 혼마 씨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제가 화장실에 자주 갔기 때문에 혼마 씨가 한 번도 가지 않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이 기억을 뒷받침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모치즈키는 납득을 못하는 눈치였다. 정말입니까? 가령 9시 반이나 10시경에 아주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나요? 그가 재차 물었지만 비코는 없어요.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래요. 모치즈키의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낀 에이코가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저 혹시 혼마 씨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모치즈키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네. 하고 대답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9시 반이나 10시경이라는 시각은 사망 추정 시간입니다. 해부 결과 위 속에 소화되지 않은 샌드위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조사해봤더니 먹은 지 약 30분이 경과했다더군요. 그럼 아니에요. 비코가 딱 잘라 말했다. 혼마 씨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형사가 매달리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들을 바라보았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까?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이코가 형사의 질문을 무시하고 되물었다. 조카인 다나베 슈이치 씨를 의심하는 이유를 듣기는 했는데요. 들으신 대로입니다. 부인은 다나베 씨의 유산만 주식에 투자한 게 아니라 그녀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전부 주식에 쏟았습니다. 후자야 자기 돈을 쓴 것이니 할 말이 없지만 그 부인이 매번 돈을 잃으면서도 중독이다시피 주식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엄마 씨는 부인이 결국 조카뿐 아니라 자신의 재산까지 모두 다 주식에 밀어넣기 전에 어떻게든 손을 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혼마 씨는 알리바이가 있는데요. 비코는 집요했다. 에이코도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사망 추정 시각이 9시 반에서 10시 사이라면 조카인 다나베 씨도 알리바이가 성립하네요. 그렇습니다. 모치즈키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쪽도 완벽하죠. 그럼 답이 없네요. 비코가 그렇게 말하자 형사는 그녀를 힐끔 노려보고 말았다. 수사 방법이 틀렸어.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서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던 비코가 내뱉었다. 그리고 틈틈이 포테이토 칩 봉지로 손을 뻗는 그녀를 보며 살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더라 하고 에이코는 중얼거렸다. 애초에 얼굴을 아는 사람의 범행이라고 단정 짓는 게 그게 이상하지 않니? 핸드백이 없어졌다는데 말이야. 그건 범인이 위장한 것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럴지도 모른다. 그게 전부잖아? 비코는 약간 흥분해 있었다. 에이코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불보듯 뻔했다. 희끗희끗한 머리가 매력적인 혼마 씨나 꽃미남 다나베 씨가 둘 다 그녀의 취향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아니면 방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든 했다니까? 어젯밤과 똑같은 대화가 오갔다.
비코는 자신이 불리해지면 어떻게든 했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라든가 애매한 표현을 쓴다. 어쨌든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네. 포테이토 칩을 와삭 깨물며 비코가 말했다. 부스러기가 침대에 떨어졌다. 아유, 마미코. 과자 부스러기. 에이코가 얼굴을 찡그리자 비코는 에이, 뭘 이런 걸 갖고 그래. 라며 손바닥으로 침대를 털어냈다. 그 바람에 자잘한 포테이토 칩 파편이 방바닥 여기저기 흩어졌다. 그 순간 에이코의 머릿속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어금니 사이에서 생선가시가 박혔을 때의 감각과 비슷했다. 혀끝에다 금방이라도 빠질 듯하지만 빠지지 않는 느낌. 끈질긴 가시는 이쑤시개로 쑤셔도 빠지지 않고 불쾌감만 커진다. 왜 그래, 이코? 배라도 아픈 거야? 고민이라고는 해본 적이 거의 없는 비코는 사람이 생각에 빠지면 얼굴을 찡그릴 때가 있다는 걸 모른다. 부탁인데 좀 조용히 좀 해봐. 에이코는 베개를 부둥켜 안고 필사적으로 머릿속을 정리했다. 포테이토 칩 부스러기, 파편, 빵 부스러기. 그녀가 따분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비코에게 물었다. 있잖아, 네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 부인은 안경을 끼고 있던? 안경? 비코는 천장을 향해 눈을 치켜뜨고 잠시 생각하다가 아, 맞아. 안경을 끼고 있었어. 커다란 색안경. 하고 대답했다. 에이코가 전화기로 달려갔다. 머릿속에 걸려있던 무언가가 스르륵 풀리는 느낌이었다. 제5장. 다음날 아침, 예 호텔 레스토랑. 혼마가 옅은 회색 양복을 입은 채 아침을 먹고 있었다. 그가 에이코와 비코를 알아보고 손을 살짝 들었다. 둘은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이번 일로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가 굳이 의자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씀을요? 혼마 씨야말로 정말 큰일을 당하셨네요. 에이코의 말에 아, 예. 하면서 피곤에 절어있는 얼굴에 미소를 떠올렸다. 슬퍼할 틈도 없네요. 오늘도 이제부터 집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잔뜩 쌓였어요. 그럼 저희 비행기 타시겠네요? 저희도 오늘부터 비행해야 하거든요. 비코의 말에 혼마가 기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거 잘 됐네요. 혼자 가려니 마음이 무거웠는데 말입니다. 서비스 제대로 해드릴게요. 비코가 묘한 말을 했다. 그런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에이코가 그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부인께서 눈이 안 좋으신가요? 가령 근시라든지. 아니요. 혼마가 고개를 저었다. 눈이 좋은 편이었어요. 아직 노안이 올 나이는 아니었고.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십니까?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궁금해서요. 에이코도 고개를 저었다. 부인이 안경을 쓴 채로 쓰러져 계셨잖아요. 방 안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계셨을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그 순간 에이코가 보기에는 혼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난 것 같았다. 어쩌면 기분 탓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는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긴 하군요. 하지만 아내는 못으로 쓰는 안경을 좋아했어요. 집에서도 내내 쓰고 있었죠. 아, 그래요. 하긴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에이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그녀들이 일어서야 할 시간이 되었다. 그럼 저희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에이코가 혼마에게 인사했다. 혼마도 비행기 안에서 다시 뵙죠. 라고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가고시마 공항에 도착해보니 모치즈키 형사가 미리 와서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에 비해 머리가 부스스한 데다 피곤한 기색도 역력했다. 그런데도 안색은 나쁘지 않았다. 어젯밤 말씀한 일로 공항 주변 가게를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도쿄 쪽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한 참입니다. 출발 전까지 찾아낼 수 있겠어요? 도쿄가 얼마나 넓은데. 비코가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다. 찾아내도록 해야죠. 모치즈키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승무원들은 출발 1시간 전까지 준비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출발 50분 전에는 브리핑실에서 조종사 등과 그날의 비행에 관해 협의한다. 그러고 나서 기내에 탑승하는데 대개 30분 전까지는 탑승해서 객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출발 전까지 찾아낼 수 있을까? 독서 등을 체크하면서 비코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형사 모츠지키의 실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투다. 찾아내겠다고 했으니까. 응. 비코가 콧방귀를 뀌었다. 말로야 뭔들 못하겠어. 더 중요한 문제는 하고 에이코는 객실 창문에서 대합실 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문제는 출발 전까지 그가 도착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런 가게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다. 사람의 기억이란 공허해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은 어둠 속에 묻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찰이 오늘 그 가게를 찾아내지 못하면 영원히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15분 전이야. 비코가 말했다. 승객이 탑승할 시각이다. 에이코는 트랩 위에 서서 다소 긴장한 자세로 탑승객을 기다렸다. 여름방학이 끝난 직후에는 늘 그렇듯 손님이 적었다. 대부분이 양복을 차려입은 비즈니스맨이다. 그들은 비행기에도 승무원에게도 익숙하다. 여름 관광객 중에는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는 노인도 종종 있지만 업무차 도쿄와 가고시마를 오가는 비즈니스맨들은 기내에서 서류를 얼마나 많이 훑어볼 수 있는가가 최대 관심사다. 승무원의 모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하나같이 피곤해 보이는 남자 손님을 대부분 맞아들였을 때였다. 대합실 쪽에서 천천히 탑승구로 걸어오는 남자 하나가 에이코의 시야에 들어왔다. 남자 쪽에서도 그녀를 봤는지 살짝 손을 드는 것 같았다. 그 남자가 혼마라는 걸 알았을 때 에이코는 크게 실망했다. 역시 찾지 못한 거야. 아니면 혼마 씨가 애초에 범인이 아니었나? 어젯밤 비코가 흘린 포테이토칩 부스러기를 보고 그녀가 떠올린 것은 호텔바 와이키키에서 혼마를 만났을 때 그의 바지에 붙어있던 부스러기 같은 걸 집어낸 것이었다.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곰곰이 돌이켜보니 그건 틀림없이 빵 부스러기였다. 그가 빵 부스러기를 옷에 붙인 채 바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바지에 왜 빵 부스러기가 붙어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바에 오기 전에 빵을 먹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그는 혼자 빵을 먹었을까? 그의 부인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빵을 안 먹었을까? 그때부터 에이코의 머리가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혼마 부인의 윗속에는 미처 소화되지 않은 샌드위치가 남아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반드시 웨이터가 가져다 준 것이라는 근거가 없지 않을까? 따로 준비해둔 샌드위치를 미리 먹인 후에 살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가령 이런 것이다. 호텔에 도착하고 얼마 안 있어. 그러니까 8시가 갓 넘었을 무렵 혼마는 준비해온 샌드위치를 부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30분쯤 지난 후 부인을 살해한다. 그래서 부인은 하의를 벗고 편히 쉴 틈도 없이 살해당한다. 혼마는 범행 후 호텔바로 내려와 알리바이를 만들며 샌드위치를 방으로 배달시킨다. 그걸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혼마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는데 이용되었을지도 몰라 하고 에이코는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비행기 안에서 복통을 일으켰던 사람이 한밤중까지 술을 그렇게 마신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아마도 그 복통은 승무원들에게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한 포석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와이키키라는 이름의 그 촌스러운 술집이 에이코를 비롯한 신일본 항공 승무원들의 단골바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거기에 가면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혼마가 알듯 말듯 미소를 지으며
트랩에 올라섰다. 하지만 에이코의 추리에도 문제는 있었다. 와이키키로 부인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점, 그리고 웨이터가 가져간 샌드위치를 그녀가 직접 받았다는 점 말이다. 그러나 그건 대역을 쓰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게다가 부인이 커다란 안경을 끼고 있었으니 가발까지 썼다면 처음 보는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한밤중이었지만 전화로 이와 같은 얘기를 들려주자 형사 모치즈키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그럼 이 사실이 맞다면 내일이라도 체포되는 건가요? 에이코가 묻자 그는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추리로는 성립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요. 물증이 없는 한 그의 알리바이를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범인이라고 보이는데도 놓치겠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만일 하야세 씨의 추리가 맞는다면 혼마 씨 또는 혼마 씨 부인이 어디선가 샌드위치를 샀을 테니 그 가게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죠.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찾아내겠습니다. 모츠즈키가 단언했다. 그 혼마가 트랩을 올라오고 있었다. 만일 혼마가 샌드위치를 산 가게를 찾아냈다면 형사 모츠즈키가 이 공항에서 그를 이미 체포했을 것이다. 그러나 혼마는 에이코 눈앞에 있었다.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혼마가 에이코 앞에 와서 섰다. 잘 부탁합니다. 나이에 비해 하얀 이를 드러내며 혼마가 말했다. 직업상 그녀도 반사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미소는 마치 태엽 인형이 망가지듯 부자연스럽게 정지되고 말았다. 혼마를 올려다보던 에이코의 눈 가장자리로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하얀 오픈카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모츠즈키였다. 그리고 그 뒷자리에 젊은 형사에게 붙들려 앉아있는 사람은 죽은 혼마 부인의 조카 다나베 슈이치였다. 에이코는 순간적으로 사태를 파악했다. 샌드위치 가게를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혼마 부인인 양 연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낸 것이다. 그렇구나. 어깨가 좁고 목소리 톤이 높은 그라면 가능했을 거야. 공통의 동기가 있는 두 사람이 공모해서 부인을 살해했다. 그것이 가장 납득할 만한 해석이었다. 에이코가 다시 혼마를 향해 미소 지었다. 손님? 그가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에이코는 재빨리 심호흡을 한 뒤 그의 등 뒤를 손바닥으로 가리켰다. 손님께서 내리실 곳은 저쪽입니다.